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오늘 6분과 함께 주요 정치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갑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였습니다. 무릎 꿇힌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로가 DJ의 적통을 잇고 있다라는 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DJ 서거 8주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죠.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 DJ의 삶, 본받고 싶은 정의롭고 뒤따라야 할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DJ도 나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DJ의 길을 뒤따를 것이다. 먹구름이 와도 남북은 다시 만날 것이다. 지금 남북 관계가 어렵지만 결국은 DJ와 같은 길을 갈 것이다. DJ도 지금의 나의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김홍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문 정부가 바로 DJ 노무현 정부를 계승 발전시켜주는 적통성 있는 정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DJ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라는 얘기죠. 민주당 소속이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를 했겠죠. 국민의당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DJ의 적통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동교동계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다시 합치는 문제도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 추도식 내내 꾸벅꾸벅 조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킨 문 대통령 바라보는 동교동계 속내는 어떨 것인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동상이몽, 서로 주장하는 DJ 정신은 어떤 것인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일동 국력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살리도 때도 늘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하면서 못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분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워요. 작은 섬 하기도에서 시작한 김대중의 삶은 목포에서 서울로, 평양으로, 세계로 이어져 마침내 하나의 길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받고 싶은 정의로운 삶의 길이고, 국가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뒤따라야 할 길입니다. 네, 김정숙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까지 좀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추도 사안은 사실 DJ의 적통은 바로 자신이 잇고 있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6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제 DJ의 8주기 추도식에도 좀 참석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적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동교동계와 이 국민의당이 이어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이 좀 다를 듯합니다. 고 교수님부터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1차적으로는 DJ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고, 예. 그동안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적통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예. 그러나 최종적인 승자는 바로 나다. 그러니까 DJ,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루어지는 민주화 세력의 적통 경쟁에서 승리를 확인했고, 예. 그 확인한 것을 국민들한테 또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예.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DJ 정신이라고 하면은 저는 크게 봐서는 민주, 민권, 평화 이거 아니겠느냐. 그중에서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중심으로 그 바탕으로 하되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 그 국민의 중심을, 국민 주권을 확인하는 것이 지난 촛불혁명이었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지금 김동철 원내대표랑 이 논평을 보면은 민주, 민권, 평화 이건 맞는데 DJ 대통령은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과 노선이 있었고 일관성을 지켰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예. 좀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또 국민 중심이라 해서 너무 그 뭐랄까요 포퓰리즘이랄까 예. 이런 것에 좀 영합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세력이 이 적통 경쟁에서 분명히 예. 이긴 것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예. 현실이죠. 지금 이 삼남인 김홍걸 씨가 이제 이 추도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유족이자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합위원장을 맡았어요.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바로 문재인 정부가 DJ의 정신과 개성을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통성은 국민의당이 아니라 민주당에 있다라고 선언을 한 것인데 뭐 어찌 보면 뭐 당 소속이니까 당연하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오늘 참석했던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동계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사님 얘기 좀. 네, 이 대목은 이제 DJ, 쉽게 말하면 예. 문재인 대통령, 지금의 민주당 당사에 가면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진이 걸려 있죠. 예.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최초로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했던, 예. 정권 교체를 했던 대통령, 그다음 그를 계승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예. 다시 말하면은 한 시대를 열었던 DJ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 그거는 뭐 국민의당도 예외는 아닌데 다만 지금 이제 DJ 정신의 적통을 놓고 양쪽이 다투고 있는 모습은 이거는 바람직한 것이죠. DJ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건 DJ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딱 한 개뿐입니까? 역사가 진화될수록 예. 시대가 달라질수록 더 큰 DJ의 길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고 그 경쟁의 길을 놓고 난 다음에 호남과 예. 또 중국의 야당들 또 국민들을 놓고 선거를 통해서 경쟁하는 것이 말 그대로 DJ 정신이죠. 그렇지 누가 않습니까? 더 어느 쪽이 더 잘 계승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아직은 알 수 없다. 아직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뭐 우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평가를 문제고 지난 총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이 반영한 것이고 이번 대선 때는 민주당이 더 반영한 것이죠. 이런 경쟁을 놓고 보는 것이 더 큰 예. 민주화 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더 큰 진전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저는 양쪽이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DJ의 노선이고 DJ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DJ 정신, DJ의 철학이라는 게 뭐 국민의당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인지는 조금 더 논란의 여지는 좀 있는데 뭐 어쨌든 노 변호사님 얘기 좀 계속 듣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의 그 역사를 생각해 보면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군사 독재에 정말 맞서 싸웠던 그 두 상징적 인물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에 이르게 만드는 초석이 되기도 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해에 그 있었던 촛불 집회 정신까지 연결시켜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보여주고 싶어서 이번에 그런 추도도 하시고 참석도 하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뭐 그냥 아주 좁게 해석을 해서 뭐 DJ의 길이다. 내지는 뭐 국민의당이 더 먼저 DJ를 뭐 계승했냐, 뭐 민주당이 계승했냐 이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그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그런 합의나 그 국민적인 그런 공감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DJ라고 하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런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진 의원. 이렇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그 현 대통령이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서거 기념일에 추도식에 가서 좀 행사를 하는 것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그 전 대통령 그 누구라도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추도식 행사가 상당히 많이 언론에 의도적으로 홍보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 추도사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의 본인의 관련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전만 생각해보면은 지난 총선 때 사실은 민주당이 호남에서 대거 뺏기면서 사실은 거의 폭망했죠.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사실은 호남에서 상당히 열심히 밀어줘서 된 겁니다. 그 전에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약진할 때도 호남에서 표를 많이 얻었다가 그것이 예. 빠지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기록을 회복했는데 이런 것들을 아는지라 앞으로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고공 지지율을 행진하고 있지만 불안한 거예요, 솔직히. 언제 다시 안철수 전 후보 쪽으로 갈 수도 있는지. 그럼요. 그래서 이 호남의 어떤 지지율을 확 잡아두기 위해서 호남 적통을 본인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뭐 정치인 아닌 분들은 뭐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치인들은 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추도식에 간 것이다. 아니 추도식에 가되 추도식에 행사한 거를 상당히 강조하고 또 연관성을 이렇게 또 강조한 이유는 알겠습니다. 뭐냐? 일단은 이제 호남을 호시탐탐 노리는 안철수 전 대표를 이렇게 밀어내고 DJ로부터 호남 적통임을 인정받고 싶어서 일단 손은 거예요. 올라갔네요. 그죠? DJ가 문재인 이번에 대통령. 이겼으니까 이제 인정받았고 딱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가서는 다음에는 안 온다고 그러는데 예. 이번엔 가서는 다음에 안 온다는 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제가 안 그래도 그걸 한번 이따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는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는 이제 두 번 다시 추도식에 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이제 대통령 임기 끝나면은 이제 뭐 다시 오시겠지만 그런데 오늘 추도식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는 다시 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 얘기는 호남 민심을 여전히 그러니까 틀어지기 위해서 그런 거다. 솔직히 좀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알겠습니다. 또 다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온다는 소리 하면 큰일 나죠. 김영주 의원님은 예, 뭐 그때는 사실은 뭐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전 대통령 추도식은 사실은 이제 측근 인사에 대한 배제 이런 예. 차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패권 뭐 측근 예. 그래서 양정철이라든지 이런 사람 안 쓰겠다, 뭐 삼철을 안 쓰겠다 이런 것과 연동돼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마 대통령이 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듭 김대중의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을 겁니다. 예. 누구보다도 말하자면 사람 중심으로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또 세계 경제를 꿰뚫는 지식적으로 앞서 있는 어떤 지도자로서의 길을 갖고 또 호남 출신이었으면서도 강원도에서도 출마하는 그런 어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친구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보다 훨씬 안정되고 국민 전체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했고 그런 측면들이 지금 8.15 경출사에서 나타난 가장 본인의 핵심 메시지 우리끼리 대화하자. 지난 정부에서 정치 지도자끼리 대화했던 것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다시 북한에 대한 촉구가 바로 DJ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8.15, 8.18에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훨씬 적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자부심, 자신감. 또 하나는 솔직히 숨길 수 없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동교동의 마지막 시기에 대선 마지막 말위에 동교동계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호의 이런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훈 씨죠.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사실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그러니까 총선 2016년 총선의 6개월 전 2015년 말에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어땠는지 아세요? 5%도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11월 달 기사가 뭐냐면 5% 하향 돌파. 그래서 4점 몇 %였어요. 지금 몇 %죠? 9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 5%대 바로 호남에서 어떠한 비판을 받았냐면 호남 홀대했다. 민정수석 당시에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 당시에 그러니까 호남 인사들을 등용하는 걸 막았다. 그러니까 문재인 수석이 막았다. 이런 어떤 이야기와 함께 또 어떻게 노무현 정부가 대금 송금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사실 문재인 당시 어쨌든 그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어떤 그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두 가지 멍해를 내가 벗는다. 왜? 지금 그것을 벗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또 지금의 90%의 어떤 지지를 받는 그 이유가 난 오늘 이제 당당하다라는 그런 선언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이제 호남 홀대론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건가요? 지금 역대 정부에서 총리와 부총리가 광주 제1고등학교를 나온 것. 그러니까 호남 출신인 건 처음입니다. 거의 호남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호남을 우대하는 정부가 있을까 싶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명진 의원님 딱 하면 되는데 뭐 어떤 얘기 하시려고? 저는 이제 그 뭐 다 좋은데
조금 유감인 것은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분이 예. 자기가 이제 혈통으로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이어받았다고 해서 곧 누가 적통인가를 이렇게 지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태도로 표하는 것, 예.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정치판에서 예.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재벌 욕하는데 이건 또 하나의 정치 재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정치 재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예, 정치 명문가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미국식으로 따지면 예. 어쨌든 김홍걸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DJ 정신을 계속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차 의원님께서 약간 비판적 시각을 좀 보셨습니다. 발전시켜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으니 뭐 적통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딱 꼬집어 얘기한 건 아니니까 예, 또 기대를 할 수는 있죠. 예. 다만 이제 전에 김홍걸 씨가 문재인 민주당 쪽에 적통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거 그런 부분에 그랬죠.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러나 기대죠. 못 옵니까 지금. 예. 어차피 오늘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DJ 정신을 이어서 좀 더 개성 발전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예. 정도 뭐 주문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오늘 잠시 이제 앞에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이호 여사가 이제 김정숙 여사를 보면서 너무 두 네 분이 잘해주셔서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무릎을 꿇고 이호 여사를 맞이하고 글쎄요, 동교동계 분들이라든지 국민의당 분들이 이제 저 모습을 다 보셨을 텐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 추도 행사장에 지난 대선 때 1, 2, 3위가 다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 이제 홍준표 대표, 안철수 전 이제 후보까지인데 안철수 전 후보는 저 뒤쪽에 앉아 있어서 아마 조를 못한 것 같긴 한데 일부러 그러시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늘 분위기가 어땠나 모르겠어요. 혹시 김용주 의원님 가셨어요? 저는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예. 예. 저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당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이라든지 아니면은 홍준표 대표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전 후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글쎄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는 정말 통합의 시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 입장이 다른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 서로 대표들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전직 대통령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반도의 안보와 또 예. 그 동북아 평화에 있어서는 서로 입장이 다른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는 존중의 마음이 있지만 강론에 들어가서는 사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솔직히 이제 안철수 대표는 사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되는 저 자리가 내 자리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자기의 한계들을 이제 다시 직시하는 그런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인생사 세옹지마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해에는 지난해 추도식 때는 문재인 안철수 동일하게 앉아서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전혀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후보들은 지난해 뭐 참여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화면을 보면은 바로 문재인, 안철수 이 두 분이 이 두째 줄에서 앉아서 동일한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과 아무런 직함도 없는 의원도 아닌 그 뒷줄에 앉아 있는 그 심정은 진짜 이제 세옹지마라는 느낌을 확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좀 이렇게 한마디 더해서 죄송한데 이 정치인이 있죠. 사실은 떨어지면은 사실 제가 좀 약간 비하하면은 제가 정치인이니까 동네에 좀 만두 취급이 여기까지 우리 너무 김영주는 아니 제 얘기 마저 들으세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정치인은 참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안철수 대표나 홍준표 대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속으로. 너무 자학하지 마십시오. 던질 기회는 또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하태경 의원이 보수 진영 쪽에서 이 DJ에게 이른바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였던 건 이제 좀 떼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근데 굉장히 경내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관람객들이. 와글와글 해요. 늘 요 앞에 와서 사진들 찍고 가끔 이렇게 내려다보면 뭐 인사도 할 때가 있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찐 같아요. 그 1급 보안시설이라고 그럼 직원들은 들어올 때마다 우리 연민관 전체가 너무 관광 중심이다. 시장 방도 좁고 개수도 좁고 그래서 일부는 저쪽에 경호동 거기 있기도 하고. 많이 드시나봐요. 쌓였네요. 예, 뭐 공용책 저기인데 다 소화를 해가지고. 그 출장 규제 간담회 할 때는 뭐가 음식 같은 게 좀 나와요. 예. 네, 전화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예. 안 드시죠? 네,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을 좀 개방을 했습니다. 집무실을 구경했던 이 기자들 반응이 이렇게 좁았어? 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근무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구중 궁궐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하시는데 뭐 20평 남짓의 아주 비좁은 집무실에서 컴퓨터 하나 놓고 일반인 직장인들 일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집무를 보시는 걸 보고 기자들이 많이 놀랬다 이런 후일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뭐 비판하실 건 비판하시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건 평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 실장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보기 좋죠. 5월 24일 날도 공개를 했습니다. 5월 24일 날도 공개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기자들한테 전체적으로 이제 공개를 해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제 여민관은 비서관들이 일하는 공간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제가 쓴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양정철 의문의 일패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문의 일패라고 얘기할 때는 전혀 이야기가 맥락이 닿지 않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끄집어내서 왜 뭐 그런 의문의 일패일까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자 오늘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게 이겁니다. 활짝 열린 효자동 기자들에게 집무실 공개.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만이 아니라 수석들 공간까지도 다 열어놨습니다.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닫았느냐? 양정철 당시 참여정부 시절에 국내 언론 행정관, 국내 언론 비서관이 사실은 이 효자동을 닫았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 이전에 기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대통령 집무실 말고 저는 이제 수석 비서관이나 혹은 수석실이나 청와대 어떤 그런 이 비서관들의 어떤 공간을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사실 드나들었었어요, 기자들이. 그래갖고 취재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에 사실은 그걸 막습니다. 막고 대신 여민관에 언제나 브리핑을 해주겠다. 담당 수석관이나 그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소통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기자들이 많아졌어요. 언론사도 많아지고. 근데 지금에 비해서 그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실은 모든 어떤 정부가 청와대가 그런 시스템을 갖춰요. 그냥 완전히 못 들어가고 그냥 전화로 해라. 내지는 뭐 브리핑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 그 이전보다 사실은 그 언론의 어떤 자유 또 이런 것들이 소통 이런 것들이 사실 참여정부 시절부터 바뀌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오늘 이렇게 오픈이 아니라 조금은 더 열려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의문의 일패라고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이 앵커된 입장에서 이제 뭐 대변해주거나 변명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제 저도 당시에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으니까요. 당시 이제 우리 이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도 좀 있었다라는 이제 평가가 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당시에 권한 유착을 좀 막기 위해서 또 그리고 언론을 뭐 조중동이라든지 뭐 일부 메이저 매체들로부터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는 이제 그런 소통 시스템을 열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평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평가가 공동이 같이 있으니까 그 면들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노 변호사님. 네, 잠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당시 이제 언론하고 워낙 사이도 좋지 않았었지만은 뭐 조중동이라고 하는 그 메이저급들이 그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분이 사실 너무 많았었고 그것이 이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가지고 다른 그 언론사들이 사실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겠다는 뜻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그 기자간담회에서는 오히려 그 메이저급 언론사에서는 사실 또 제대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도 해서 좀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한 상황이 있었죠.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 뭐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결국은 숨길 게 없다. 우리는 소통하는 그런 그 청와대, 소통하는 정부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지금 보면 250명의 기자단이 세계적으로 나뉘어가지고 여민 1, 2, 3관을 차례로 구경을 하고 본관도 같이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뭐 중요했던 게 비서실장 방이 그 대통령 집무실하고 위아래에 있어가지고 25계단을 가면 바로 30분밖에 안 걸리는 자리에 있어서 언제든지 소통이 된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대변해주는 상징적인 것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고 훌륭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공개라는 게 이제 상시로 기자들이 이제 뭐 우리 이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 시스템은 뭐 참여정부 시스템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직무 공간을 이제 공개를 해줬다는 것은 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박사님, 예. 네. 아마 집무실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촛불 전국 때에도 광화문 시대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광화문 시대. 다시 말하면은 촛불을 든 민심에 화답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 직무 공간도 국민들의 것이죠. 국민들이 궁금해하면은 기자들에게 공개를 해서 보도를 하고 하는 것이 광화문 대통령의 포지션이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정치 학문적으로는 무슨 탈군위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광화문 대통령의 그 연장선에서 청와대에서 우리 청와대 참모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와서 구경하시라. 국민 여러분도 궁금해하시니까 오늘 공개를 해서 이렇게 직접 대통령과 각 수석실이 함께 웃으면서 또 대화를 하는 이런 모습을 생생히 보여준 겁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저는 박 교수님하고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요. 결과적으로 광화문 시대를 나아가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그 공간적인 측면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더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보안 관계라든지 경호 관계라든지 아무리 경호가 낮아졌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로 그 길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시대를 준비하고는 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여기와 전혀 다른 대통령 직무실 또 직무실조차도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촛불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광화문 시대의 대통령은 바로 소통하면서 같이 토론하면서 이렇게 지낸다.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는 보여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내가 광화문 대통령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양해를 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6분 가운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면 보고가 꼭 필요한가요?라고 이제 반문했던 얘기를 어느 한 분은 하실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안 하시고 계시네요. 아마 그 말과 오늘 청와대 집무실 공개는 상당히 좀 대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영상 조금 더 보고요. 나머지 분들 얘기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니 별명 좋아요. 그 전에는 제가 성이 문씨라서 그냥 달님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저에 대한 아주 사랑을 담은 그런 이제 애칭인데 그것도 이제 좋기는 하지만 약간 좀 쑥스럽잖아요. 듣는 저로서는. 근데 이니 하니까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져서 좋고요. 뭐 수기도 제가 옛날에 그렇게 부르기도 했으니까 그것도 좋은데. 대통령이 하루에 몇 시간 자느냐, 또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느냐 이런 것은 아마 국가 기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충분히 잡니다. 음식이요? 저는 뭐 음식은
그냥 뭐 된장찌개 또는 김치찌개 뭐 이런 식으로 좀 단촐한 음식을 좋아해요. 근데 지금 청와대니까 또 대통령이라고 자꾸 좋은 음식 많이 주려고 그래서 살이 찔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이 퇴근 후에도 이제 자유롭지 못한데 그래도 시간이 나면 이 관저 주변을 특히 우리 마루 또는 토리, 찡찡이하고 함께 이렇게 또 산책을 한다든지 찡찡이는 또 함께 TV 뉴스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시간이 좀 행복한 시간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문재인. 취임 100일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지난 100일 국민 여러분 덕분으로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100일 그리고 더 많은 시간들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뭐 대통령의 일상과 관련된 이제 영상을 좀 봤습니다. 크게 뭐 우리 일반 시민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하루 일과 뭐 좋아하는 음식 등이라든지 보면. 예. 대통령의 일상이 뭐 소소한 뉴스라 해서 저렇게 이제 공개가 되는데 아마 저런 부분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일 겁니다. 예. 과거의 대통령들은 군중궁궐이 돼가지고 저런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화장실은 가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궁금할 정도였는데 다 이렇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과 별 다른 게 없구나 하는 것을 솔직히 보여주는 모습 저런 것들이 뭐 국민들한테는 크게 어필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런 기획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 뭐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 보고를 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거의 집무실은 마찬가지고 또 관저도 거의 성역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갔죠. 네, 아무나 못 갔습니다. 저도 뭐 청와대를 출입했지만 비서실장이라든가 수석, 비서관 방은 뭐 웬만하면 그 당시에는 뭐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그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뭐 없으면 문 열고 들어가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아까 이정원 이 실장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되면서 주류 언론을 좀 판을 바꿔보겠다. 그때 뭐 보수 언론과 진보 정권 간의 갈등도 뭐 셌지만 어쨌든 주류 언론이 모든 언론 여론을 장악해가는 이 판을 좀 바꿔서 비주류 언론들도 좀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 내도록 하겠다는 차원에서 뭐 이런 취재 어떤 지침도 내리고 여러 가지 뭐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모색했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집무실, 대통령의 집무실, 어떻게 보면 저 부분은 보안 공간이시죠. 그 보안 공간 아닙니까? 저런 것들이 뭐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은 외국이라든가 이런 어떤 북한한테 알려질 경우 그것도 하나의 보안 사항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나는 성역 없이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투명한 국정을 운영해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데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뭐 언론에도 그런 칼럼 같은 것을 썼던데 지금은 너무 취재 그러한 제한 조치가 취해져서 언론사도 많고 출입기자도 많으니까 뭐 브리핑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적어도 언론사가 필요할 경우 수석이라든가 비서관과 통화는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통화까지도 다 차단해버리는 것은 말만 소통이지 보여주기식에는 뭐 어떤 이미지 정치라든가 이미지 소통은 잘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언론과의 소통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영진 박사님하고 이제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신비 정치로 일정하게 어떤 지지를 높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이제 다 열어주고 보여주는 소통 정치로 이렇게 오히려 인기를 끄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소재가 조금 있으면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청와대 집무실까지 보여줬으니까 다음에 또 뭐 보여주실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본질적으로 진짜 소통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자하고도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아직 취재 제한이 상당히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 했는데 전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낫지만 예. 그래도 자기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기자가 다시 한번 묻는 거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 소통해 나셨으니까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오바마처럼 오바마가 인기가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오바마가 어떨 때는 실수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막 이 논쟁도 하고 기자하고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거의 이제 가까워지고 그런 과정에서 또 자기 정책에 또 궤도 수정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기왕에 좀 소통하셨으니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극장 정치는 한계가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끝장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의 질의응답 정도는 이제 좀 고려해 볼 만하다. 예. 한 말씀만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좀 본받으라, 계승하라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참여정부 시절에 그런 어떤 이 취재 제한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끝장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인터넷 신문 5개의 그러니까 출입처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생방으로 해서 정말 주제를 큰 주제만 놓고 토론을 벌인 적이 있어요. 1대1로. 그러니까 지금 차 의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 제가 지난 어저께인가 했던 것은 사실 아무리 산무라지만은 굉장히 그 전과 크게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좀 더 진전된 어떤 그 형식이 있다면 기자들하고 정말 1대1로 토론하는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정부를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취임 100일 지지율이 여론조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70%에서 80%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야당의 지지율은 좀처럼 부진한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0%가 넘는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은 10%도 안 되는 지지율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야당의 100일은 어땠을까? 낮은 지지율의 존재감이 어디로 갔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80%가 넘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덩달아서 50%대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한국당이 10%대 후반대 지지율도 있습니다만은 7%대 지지율도 좀 보이고 있고요. 바른정당이 5, 6%대, 국민의당이 최저 3%대 지지율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좀 있더라고요. 봤을 때는 너무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아류, 국민을 체면과 환각에 빠뜨렸다라고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6.25 이후에 최대 무능한 당이고 대통령이다. 오만, 독선 포퓰리즘, 쇼통, 아마추어리즘 여러 가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보 무능, 복지 포퓰리즘 행태다. 일머리 서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 대통령 덕분에 당 지지율도 고고싱. 홍준표 대표, 박출당하면 좀 나아지려나. 유승민, 슬슬 기지개 펴볼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비판하고 있는 야당이 되려 지지율이 굉장히 바닥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발목을 잡기를 위한 비판이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야당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영상 보고 와서 6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율의 핵심 원인은 바로 어제와 같은 진실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기자회견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국민 주권 시대로 가는 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국민의 뜻과 다르게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평가절하하고 문 대통령의 소통하는 모습조차 폄훼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와 안보 챙기기를 위한 협치에 나서 주십시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너무 실망스러운 자화자찬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이 수없이 지적해온 내로남불,
또 이벤트 쇼 정치의 결정판이었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이하고 비현실적인 안보 인식 수준에 대단히 실망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취임 초기에 100일쯤 되면 좋은 정책을 내놓고 홍보하고 또 그 정책들을 국민에게 확산시키려고 노력해야 할 상황은 맞습니다만은 너무 자화자찬 내로남불 일색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취임 100일은 나머지 임기 5년의 방향을 정해가는 것인데 지금쯤 되면 추진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정책들도 있지만은 성찰과 회고의 시간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없었던 부분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네, 대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 정당은 당분간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당연한 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100일 동안 야당의 존재감이 너무 미미한 것 아닌가라는 비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야당이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차명진 의원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두 개 다 있고요. 예. 그다음에 더 큰 게 있습니다. 더 큰 거는 뭐냐면 실제 이 대선이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있었던 대선이 아니라 정말 날벼락 같은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긴 민주당은 그야말로 있던 병도 사라지고 예. 여기서 진 야당은 없던 병도 생기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가장 기본적인 발각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복의 기간이 필요한데 예. 다만 제가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현재 같은 그런 아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야당을 국민들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예.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저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면적으로 이렇게 크게 낙인 찍기식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작은 부분이라도 좀 결정적인 곳 있죠. 그런 문제점, 약점 이런 거를 딱 잡아가지고 그걸 물고 늘어지는 예. 그런 좀 자세가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이런 건 없고 예. 좀 전반적으로 그냥 솜방망이 이런 망치로 이렇게 내리치기 이런 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과거에 어느 시기인지 모르지만 그 야당이 된 정부에서 야당이 된 쪽에서 국정감사 때 뭘 제기했냐면 현 정부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정보, 예. 통신 유출 이런 것들이 심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막 후벼 파가지고 여당의 틈을 쫙 벌렸어요. 그때 아마 김대중 정권 때 아마 저희 한나라당 전신인 예. 신한국당에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좀 제가 볼 때는 야당을 다 안 해보셔서 그런지 지금 상황에 그냥 오히려 당황만 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복 중, 치유 중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이런 뜻이군요. 좀 기본적으로는 치유 중인데 좀 잘 해라. 잘 예. 몸보신을 처방을 잘 해라. 해야 되는데 좀 약간 좀 잘 못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게 되면. 예, 우리 김영주 의원. 예, 저는 꼭 야당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국 정치의 정당이 과거에 예. 말하자면 어떤 DJ, YS 이런 어떤 큰 인물 중심으로 체제 가다가 최근에 정당 자체가 프랜차이즈업 비슷하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이 간판 알고 각 지역별로 올라오는 구성원들이 과연 가치 중심으로 정책 중심으로 가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이라도 또 한편 또 다른 식으로 보면 다당대 구조하에서는 굉장히 지리멸렬할 구심력을 잃었을 때는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저는 현재 여당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개선하느냐가 전체 한국 정치에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각 당별로 좀 보면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손발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리더십이 세워지려면 한 방향 정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우택, 유석춘, 홍준표 각각 따로 논다. 또 말이 친박도 여전히 정리가 안 돼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국민의당은 좀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진짜 굿이라도 해야 될 뻔, 잊을만 하면 사건 사고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지. 그리고 현재 지방선거 앞두고 서서히 하부가 무너져 내리는 이 위기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거고요. 바른정당은 나름대로 바른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건전한 보수의 길을 가고 있는데 문제는 존재감이다. 여전히 한국의 유권자들이 말하자면 빅브라더를 그리워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바른정당이 바르게 좋게 평가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실정. 자유한국당 지금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혁신을 하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그 당들의 어떤 그 혁신들을 보면 정말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바꿨거든요. 천막당사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혁신은 지키려는 혁신이지 뭔가를 바꾸려는 혁신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일이 그냥 정체되는 100일이 아닌가 싶고요. 국민의당, 우리나라의 3당은 대개 이렇습니다. 대선 때 어떤 후보를 위해서 만든 정당, 그리고 그 대선이 지나면 없어지는 정당이 돼버려요. 그런데 국민의당이 만약에 정말 다당제 제3당이 되려면 지금 대선 후보를 계속 그런 그 되풀이 이미지를 되풀이되면 그냥 1인 정당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 경선 때 어떤 분위기가 그대로 전대로 이어져요. 전대는 전혀 달라야죠. 이 당이 정말로 그 1인 정당, 그 어떤 후보를 위해서 급조한 정당이 아니라면. 그래서 전대인데 전대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 그것이 또 국민의당의 어떤 문제라면 마지막으로 바른정당 보수라고 진짜 보수라고는 얘기하는데 왜 그러면 1년이 다 돼가는데 정말 보수의 지지를 못 받고 있을까? 정말 보수가 무엇일까? 새로운 길일까? 거기에 대한 아집을 벗고 길을 내놔야 된다. 뭐 이런 3당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TK 지역에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지지 여론조사가 이제 압도적인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가 제대로 좀 자리를 잡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여론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영식 교수님 얘기 좀 듣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예상 밖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보수층 내에서도. 아마 좀 아마추어 정치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은 또 뭐 숨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당도 뭐 앞서 얘기한 대로 이게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 말하자면 준비할 기간이 없는 데다가 지금 야당 세 당 모두가 지도체제를 정비하느라고 당내 내용에 오히려 매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이나 또 모습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에 매몰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 보수가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이 지금 혁신에도 발족이 됐습니다. 뭐 오히려 퇴행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고 사실 국민의당이야말로 날개 없는 추락을 지금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새 정치를 모토로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만은 헌정치 그런 대표적인 일들이 지금 두 번이나 크게 벌어진 거예요. 리베이트 사건, 제보 조작 사건. 거기에다가 또 안철수 후보가 다시 반성과 성찰의 모습보다는 이렇게 당권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호남에서까지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텃밭인 호남에서까지도 이렇게 외면당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제3당으로서 또 다당적 그런 어떤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해갖고는 존재가 하기가 어렵고 나름대로 어떤 색깔 있는 정치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다만 바른정당은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몸부림을 치고는 있는데
성과가 좀 없습니다. 없다. 도로에 그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네, 대선 패배의 후유증이 사실 큰 거죠. 굉장히 큰 거죠. 이긴 정당과 진 정당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야말로 1대1로 맞붙는 그런 링 위의 사각의 전쟁과 같았는데 피투성이로 게임에서 지고 나면은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부의 재정비, 조직의 재정비, 또 당의 중심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뭐 야당한테 국민들이 시선을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비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은 잘하고 있죠.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비판할 게 뭐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비판합니다만 그 비판에 동의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혁신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당의 미래를 찾기 어렵다, 희망을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당은 빨리 당의 혁신을 가져와야 될 텐데 그 혁신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국민의당은 앞으로 더 희망이 없겠죠. 바른정당은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이해운 대표 체제가 보수의 혁신이라든지 당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잘하고 있는데 우리 정당 체제의 구조적으로 제4당이 존재감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20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운명적인 한계입니다. 과연 이 4당 체제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잘하고 있음에도 존재감이 실종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지금 야 3당의 고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일단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영광에서 못 벗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보다 더 이렇게 획기적으로 무언가 보수를 결집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은 뭐 집안 내용이 도대체 해결이 어떻게 날지도 너무 걱정스럽고 또 특히 뭐 새정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한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그 두 당보다는 바른정당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바른정당이 사실은 그 새로운 보수라는 그 기치를 내걸고 새롭게 나아갔으면 좀 뭔가를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고 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조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도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림을 못 보여주는 게 아닌가. 특히 자유한국당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과연 100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 과연 이분들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방향을 나아가야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다들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바른정당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희망이 썩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각 야당들 모두가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은 지난 대선 때 그 당의 대선 후보로서 당을 이끌었던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 세 분도 사실은 지난 100일 동안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뭐 다 듣지는 못할 것 같고요. 뭐 한두 분만 좀 듣겠습니다. 차명진 의원 좀 먼저 그러셨으니까 좀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이거를 그렸다고 안 띄워놓고 하시는군요. 제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이 세 분 다 이런 생각은 공통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장마는 장마인데 왜 비가 안 오지? 자기들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행보가 정책이 인사정책, 정책 이런 것들이 참 아슬아슬한데 왜 지지율이 안 내려가지? 왜 비가 안 오지? 그러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비는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장마면. 그래서 자기의 우산을 제대로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한 분은 너무 우산이 제가 보니까 너무 작고 한 분은 아예 그냥 우산 살만 있고 한 분은 우산이 좀 너덜너덜하고 제가 얘기하는 건 비 오기 기다리지 말고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우산을 새 거로 좀 준비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뭐 한두 번 얘기 들었는데 많이들 드셨어요.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짧게 그럼 빨리 듣겠습니다. 홍준표 전 후보 오늘 추도식에서 이렇게 눈 감고 계속 있었던 것도 누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안철수 전 후보는 저기 추도식 뒷자리에 앉아서 문 대통령과 악수 안 한 이유도 좀 누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영식 교수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의 가장 큰 일은 박근혜 극복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극복이다.
말하자면 친박 청산이죠. 예. 이 친박 청산, 박근혜를 극복하지 않고는 현재 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오늘 눈 감고 있는 것은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복절 기념식에 이게 뭐 촛불 잔치 아니냐, 예. 뭐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꼭 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승자들의 그런 잔치에 잔치 들러리서는 거 이런 아니냐. 식으로 느꼈지 않냐. 그러니까 눈 딱 감고 뭐 조는 모습을 보인 거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사님 말씀.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뒤에 있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이죠. 좀 당직이 없습니다. 당 대표도 아니고 예. 앞에 있을 이유가 뭐였죠?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라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뒤로 와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악수하기 위해서 앞으로 뛰어놀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의전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야3당의 고민은 홍준표 대표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 보고 있는 거죠. 이대로 가면은 문재인 정부가 서서히 무너질 테고 보수층이 뭉칠 테고 대구 경북 어르신들 튼튼하고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겠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당 후사 미래는 나한테도 있지만은 당이 먼저다. 그래서 이번에 출마한 건 아니겠습니까? 먼저 당이 사고 난 다음에 내가 있는 것이다. 선당후사의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일 것 같고. 유승민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바른정당과 보수의 혁신 길 분명히 보이는데 그 길로 가기가 정말로 어렵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두 분 생각도 좀 짧게 듣겠습니다. 이종우 실장님. 네. 인간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00일을 채워야 되고 쑥과 마늘을 먹어야 돼요. 근데 100일이 됐는데 왜 아직도 그 각광받는 그런 후보가 되지 못할까? 쑥과 마늘을 덜 드신 것 같아요, 저는. 쑥과 마늘을 충분히 드셔야만. 그러니까 100일이 문제가 아니라 저 쑥과 마늘을 더 드셨으면 합니다. 세 분 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김영주. 어쨌든 제가 티핑 포인트라는 얘기를 쓰는데 박 교수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문정부도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면 지금은 참자. 이게 홍준표 대표이고 어쨌든 문재인의 그 과정을 다시 답습해서 내가 가는데 우선은 당 장악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생각이 들 거고 유승민 의원은 실력의 시대가 온다. 다음에 나한테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살충제 계란 문제 때문에 전국이 들썩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주장이 오늘 언론에 많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2015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데 11월 17일 날 이 보고서 하나가 좀 봐주셔야 됩니다. 민정수석실 보고 후 연기 결정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보고서냐면은 최근 계란의 비위생적인 취급과 부적합 계란의 유통 사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서 계란 및 알 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시행코자 하였으나 민정수석실 보고 후 연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의 이런 대란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전 수석이 막아서 이렇게 대란이 발생했다라는 뉘앙스로 들릴 법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정책 연기가 아니라 정책 다듬기였다라고 당시 식약처장이었던 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권이라든지 일각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이 이 계란과 관련된 안전 대책을 당시에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대란이 발생했다라면서 책임론을 꺼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왜 살충제 계란 문제를 민정수석실에서 검토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의문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영상 보고 와서요. 6분 얘기 좀 짧게 듣겠습니다. 관리기관에서 관리를 못 하시는 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세금을 내는 거는 그런 걸 잘 해주셔서 하고 세금을 내는데 아이들 먹는 거는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계란 살충제 파동도 있고 해서 좀 일반 계란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유기농 제품 사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조금 걱정이 되긴 하죠.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투명하게. 국민의 가장 중요한 소식인 계란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불평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이 계란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청와대라든지 각 정부 부처가 당시에 굉장히 이 대책 마련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마 이제 민정수석실에다 보니까 법률적인 검토 작업을 했겠죠. 그 과정에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스톱이 되고 그 이후에 뭐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다 이런 주장이 좀 나왔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이 책임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 또는 당시 민정수석실이 져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저는 뭐 우병우 전 수석이 뭐 여러 가지 잘못을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먹는 계란까지 뭐 일부러 이상하게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당시의 모든 정책이든 모든 의사결정 같은 것들을 수석실에서 주로 관리하고 통제했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아마 계란 대책과 관련된 보고도 있었던 것 같고 예.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우병우 수석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예. 또 하나 이제 뭐든지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관련된 그 집단이나 이익 집단들이 여러 가지 그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도 같이 고려해서 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뭐 위생적이지 않은 계란을 일부러 국민에게 먹이려고 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모든 길이 당시에는 왜 우병우 수석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믿었던 문제 해결사는 우병우 수석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살충제 과다 사용이잖아요. 당시 저기 식약처가 만들었던 대책 내용 안에 그 살충제 사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그 부분 일단은 없어요. 이제 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면 어쨌든. 당시에 대책이 좀 강화된다면은 지금의 이 대란은 좀 막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예. 지금 이 2015년만 하더라도 이 대책들 안에 저는 포함된다고 봐요. 예. 폐기라든지 세척 계란 냉장 유통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닭의 어떤 산란계의 관리거든요. 예.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그 안에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예.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저는 그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 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는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왜 안 했느냐에 대해서 당시 어떤 상황을 좀 되돌려 보자고요. 2015년도 11월 17일 날 보고를 했다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이 뭐 계란 관리가 이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정부는 왜 11월 14일 날 민중총 권리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나중에 구속까지 되는데 14일에서 15일 날까지 연이어서 일어나면서 쇠파이프 동원되고 하면서 당시 언론들의 어떤 제목, 특히 보수 언론들의 제목이 뭐냐면 공권력이 짓밟히고 폭력 해방구가 된 광화문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14일이 토요일이고 15일 날은 일요일이라서 신문이 안 나와요. 16일 날 대거 사설과 그 스트레이트 기사로 이 기사들이 나오고 17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이 폭력 집회였다라는 어떤 사설과 이 기사들이 박스 기사로서 나오기 시작하는 날이었고요. 자, 그다음 12월 16일은 박 대통령이 터키에서 G20 정상회담에서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한 날이에요. 그렇다면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뭐 이 닭, 계란 이거 좀 나중에 하고 이 지금 공권력에 대한 어떤 문제들 제기하고 그다음에 이 터키에 간 박 대통령에 대한 홍보 이 두 가지가 중심인데 좀 나중에 하자라는 판단이 개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나중에라도 하면 되는데 또 그 이후에 또 정윤회 문건 파동 뭐 등등 파동이 바로 큰 일이 이어서요. 있어서 그래서 깜빡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다? 그럴 개연성이 저는 좀 있다고.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박사님 말씀 생각 좀 듣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날짜를 보니까 2015년 11월 17일이거든요. 이때는 아마 박근혜 당시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오면은 지지율이 올라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고, 특히 그렇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 해외 순방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치는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통령이 돌아오는 귀국길에 비행기 안에서 편치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때도 그 탐이었습니다. 국민 지지율이 올려야 할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을 발표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대통령의 심기에 불편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심기를 챙긴 사람들이 누굴까요? 청와대에서 개인 빼고는 민정수석실이에요. 우병우입니다. 이른바 문고리 4인방이에요. 아니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올린다고? 안 돼. 혹시나 이제 계란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좋아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런 사연은 논외로 하고요.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보더라도 우병우 전 수석은 봤을 때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절대로 좋아할 그런 조치가 아니야. 발표 다음에 해 하면서 묻어버린 거죠.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당시 뭐 계란과 관련된 이익단체들의 로비에 의해서 그랬다라는 주장은 이제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렇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사안이야말로 경제수석실에서 다룰 일이지 인사라든가 공직기강 사정을 다루는 민정수석실에서 할 일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민정수석실에서 달라들었다 하는 것은 하나는 대통령의 아주 그 당시 민정수석의 워낙 막강해가지고 기성전 우병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관심사항 아니면은 이런 로비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문제가 될 만한 것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뭐 민정수석실에서 많이 한 거 아니겠느냐. 말하자면 거기에서 정보가 전국적인 정보가 제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유통센터, 계란 유통센터가 설립될 경우 식약청에서 이제 그걸 설립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계란협회든 뭐 여러 가지 관련 단체들에서 그렇게 될 경우 자기들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많고 이런 얘기들이 첩보로 올라오니까 이걸 좀 정무적 판단해서 이런 그 유통센터 만들고 이런 좀 것은 좀 밀어놔라 그런 거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주 뭐 저도 거의 유사하게 아무래도 이제 2014년 이후에 또 특히 이제 정무수석이 존슨 수석이 그만두고 난 이후란 말이에요. 2015년 5월에 그만두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정무수석이 있다 한들 존재감이 약했고 결과적으로는 갈수록 민정수석실의 힘이 우병우 개인이라기보다는 우병우로 통칭되는 조직 전체가 힘이 쏠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결과적으로 민정수석이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어떤 아까 우리 영문 실장 말씀하셨듯이 국내적으로도 불안감이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 이제 본인 지역이라든 대구 경북이라든 지금 김영근 의원 지역이나 우병우 수석의 지역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계란 가공업자들이 개개인의 민원들이 개인의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우병우 수석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기하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면으로 탄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이 딴 일 하느라고 신경 써서 내지는 대통령이 심기 불편해 할까 봐 내지는 이익단체 로비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완전히 있죠. 정말로 진짜 관련 없는 일을 연관시키는 겁니다. 왜 제가 간단히 얘기만 하나만 들면은 10일 날 새 정권의 새 식약처장이 우리가 조사했는데 이런 살충제는 없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인식이 전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이러한 정책을 통과를 시켰다 하더라도 저는 살충제를 못 찾아냈을 거다. 따라서 지금 이런 책임을 식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실로 넘기는 건 그렇죠.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우병우 수석한테 넘는 거는 이거예요. 적폐천산도 이게 지금 유행 따라하듯이 마치 계란을 적폐 계란이라고 지금 규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좀 부재를 삼지 말아야 된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민정수석실 보고 연기? 그러니까 왜 식약처는 민정수석실에 이거를 보고했어요? 경제수석실이 아니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법적인 요건이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법률적인 검토 작업 그러나 때문에. 그 법적인 검토가 됐건 안 됐건 이 소위 말하는 적폐 계란을 색출해내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식약처의 의지와 능력에 딸린 문제라니까요. 계란까지 적폐 굴레를 좀 씌우지 말자. 아니, 적폐가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그 부분을 다뤘다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그걸 지금 물어본 거니까 왜 관련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계란 문제를 다뤘느냐.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될 대책 내용 가운데 법리적으로 검토. 5천원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5천원만.
보통 차명재 의원도 보수 쪽에서 얘기하시는 말씀을 좀 들을만한데 방금 그 얘기는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문제의 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느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탄핵합니다. 저 발언을 탄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탄핵이란 말이 자꾸 이렇게 유행어처럼 번지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탄핵이라는 용어는 사용 금지입니다. 예.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나쁜 사람 진재수 문체부 체육과장,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호칭당했던 분이 어제 법정에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호칭했는지 한번 묻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나쁜 사람 진재수, 민간인 박원호의 전화받은 까닭은 박원호 승마협회 전문데요. 나쁜 사람이라고 본인은 얘기한 적 없는데 그리고 왜 공주 승마냐 자신의 딸 정유라가 2등한 것 때문에 이 감사가 이뤄진 건 아니다라고 최순실이 직접 진재수 과장한테 따지기도 했습니다. 민간인인데 어떻게 자신이 청와대에 보낸 보고서가 유출이 돼서 박원호 전무가 자신에게 서운하다는 전화를 걸 수 있는지 너무 놀랬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원호 전 전무는요.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를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 이 진재수 과장에게 그렇게 보고서를 쓰다니 너무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청와대에 낸 보고서가 돌고 돌아 민간인에게 유출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진재수 전 과장이 어제 적나라하게 진술을 좀 했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 좀 잠깐 보겠습니다. 노태강 진재수를 직접 이름으로 거론하며 참 나쁜 사람이라 그러더라 라고 말하며 인사조치를 지시하였죠. 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더라, 참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 참 나쁜 사람이라 그러더라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그러더라. 그 말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 못합니다만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인사조치를 지시하면서 왜 인사조치를 지시하는 이유를 설명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름을 대면서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체육계의 의지가 부족한데 이런 말씀을 덧붙인 것 같습니다. 체육계의 의지가 부족하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한 2명이 있었습니다. 노태강 당시 국장은 차관으로 화려하게 컴백을 했는데 이 진재수 전 과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했기 때문에 복직할 수는 없고요. 이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박상현 박사님, 네. 어제 최순실 씨가 이 진재수 전 과장한테 도대체 우리 딸 정유라가 2등해서 우리가 그거 시킨 줄 아느냐? 왜 쓸데없이 정유라를 끌고 들어갔냐라면서 막 승질을 냈어요. 네. 승질 낼 만하죠. 최순실 입장에서. 그럼요. 최순실 입장에서 승질 내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더 커졌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과 문체부가 조직적으로 뛰어들어서 개입을 해가지고 정유라 구하기 나섰다라고 하는 발단의 핵심적인 증거가 나쁜 사람들부터 나온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해버리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예. 화를 내는 거죠. 불리하니까 화를 내는 거죠. 자, 저도 이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한번 봐보시죠. 자, 진재수 과장 정도가 대통령에 의해서 나쁜 사람을 지목될 정도로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 문체부의 과장의 이름까지도 수첩을 들어대 이름을 부르면서 나쁜 사람이라 얘기할 정도로 이미 최순실은 문체부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특히 승모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국정농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인이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문체부 장관한테 두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얘기할 정도의 국정농단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당시에 박원호 상무협회 전무가 문체부에 보고서 낸 것이라 알고 있어요. 민간인이. 이것이 바로 국정농단의 한 단면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 당시에 최순실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의원님. 네. 실제로 이제 아마 보고서는 저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아마 승마협회 분란이 사실은 박은호 전 전무가 여러 가지 말하는 대표적인 어떤 기업들과 최순실, 최유라를 연결시켜준 가장 중심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박 전무를 잘라야 된다. 이런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그 보고서가 그대로 사실은 이제 다시 최순실을 통해서 말하자면 박은호한테 갔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박은호는 당연히 나를 왜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냐 하는 어떤 짜증이라든지 실망감을 표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 나온 걸 보면은 진재수 전 과장이 작성한 보고서는 승마협회 내에 파벌 싸움이 심각하다. 뭐 최순실 쪽도 문제가 있고 또 이쪽도 문제가 있다. 양쪽 모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냈는데 그걸 이제 박원호 전 전무는 불쾌하다. 저쪽만 나쁘다고 해야지 왜 나까지 나쁘다고 하냐. 뭐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때 당시에 그 모철민 교문수석이 그 얘기를 합니다. 박원호 전무를 만나봐라. 그러면은 승마협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것이다. 그래서 만나봤더니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래서 본인은 박원호 전무의 말은 사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리고 박원호 전무는 뭐 횡령, 사기 이런 전과가 아주 많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 믿을 수 없는지에 대한 근거까지 적은 거죠. 그랬더니 그게 바로 그 다음날 연락이 와서 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썼느냐 협박 전화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도대체 나라냐. 나라가 아닌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특히 그러한 식으로 박원호 전무에 대해서 썼다고 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나쁜 사람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제 이 유영하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대통령이 직접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를 당신이 들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직접 얘기를 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질문한 거. 그러니까 진재수 전 과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나쁜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호칭하는 것을 듣지는 못했어요. 전에 들은 것뿐이죠, 그렇죠? 들을 수도 없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얘기하죠? 근데 어쨌든 대면이 안 됐는데. 어쨌든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별 무표정한 표정으로 진재수 전 과장의 증언을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네, 진재수 과장이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은 처음 만났다. 어떻게 일개 과장이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었겠느냐. 이 법정에서 만났다. 그런데 사실 증언은 했고 진짜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나쁜 사람들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의미로 하셨느냐라고 묻고 싶었다. 사실 저도 그걸 듣고 싶었어요. 그 나쁜 사람이 무슨 의미냐. 왜? 자, 노태강 차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공무원이 대통령이 지적은 할 수 있다. 이건 잘한 일이다. 잘못한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그러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통령이 신권 국가가 아니라면 선과 악이라는 말, 소명 또는 뭐 고난 또는 악, 또는 나쁘다, 옳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문건이 이렇게 유출되고 한 거야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최순실을 통해서 이렇게 다 유출이 됐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정윤회 문건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정농단의 내용보다는 문건 유출 이게 국기문란 아니냐 그런 주장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이 바로 당사자인 한테 흘러간 거 아닙니까? 국기문란 일상화 눈치 없는 사람이다. 우리 차명희 의원이 짧게 좀 듣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이래요. 이게 아마 제왕적 대통령제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거는 이제 마피아도 비슷한데 일정하게 보스가 약간만 어떤 그 태도를 표해도 밑에서는 막 아주 그냥 과하게 처분을 하는 그런 거 아니었나. 자, 오늘 MBN 뉴스 와이드 시간 강의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